보시라이는 시진핑에게 밀리지 않는 배경과 학벌, 그리고 행정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시진핑처럼 태자당 소속이었고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정책 확충,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시라이는 공산당 내부에 로비를 통한 많은 인맥을 갖고 있었고 장점이니 차기 주석으로 키울 생각까지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보시라이와 시진핑은 아버지가 부총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태자당 내부에서도 성골 중의 성골이었습니다. 게다가 보시라이는 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 대학을 나왔고 행정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보시라이는 파벌 싸움에 밀려 충칭시 당서기로 자천되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물이 왜 주석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몰락한 것일까? 이번 이야기는 시진핑과 배경이 너무 닮아 그래서 더욱 둘 중 하나는 몰락해야만 했던 운명, 날아오르지 못한 이무기 보시라이를 중심으로 중국 권력 투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라이는 학창시절 문화대혁명이 터지자 다른 중국 청소년들처럼 홍위병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연동의 멤버였는데 아버지가 영웅이라면 아들은 호걸, 아버지가 반동이면 아들은 바보라는 혈통론을 선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보시라의 아버지가 반동으로 몰려 자신이 반동 혈통으로 출세길이 막힐 뻔하자 홍위병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두들겨 패 갈비뼈 2개를 부러뜨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보시라의 아버지 보이보는 아들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정치인의 자질이 있구나 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살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패륜을 저지르고 다른 반동 출신을 공격한 건 너무했다는 말과 아버지가 반동으로 찍히면 가족들도 무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가족을 보호하려고 오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만 보더라도 시진핑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진핑은 아버지가 반동분자로 낙인 찍히고 당시 고국 간부 자제만 다니던 101 중학교에서 강제 전학당하고 나중에 무려 7년 동안 황토굴에서 생활하게 되었지만 패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태자당은 중국 공산당 초창기 핵심 멤버들의 자녀들이 모인 계파로 본인 능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내력도 조사해서 입당시키기 때문에 공산당 계파 중에 가장 들어가기 힘듭니다. 보시라이는 시진핑처럼 태자당으로 아버지의 후광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보시라이와 시진핑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부총리까지 역임한 이 두 아버지의 은퇴 후 영향력 격차는 아들들의 앞길에 고스란히 반영되게 됩니다. 보시라이의 아버지 보이보는 마오쩌둥과 함께 혁명에 참가해 초대 재무부 장관, 부총리까지 올랐지만 문화혁명으로 실각한 뒤 탄압을 받았고 부인은 음독자살로 비운의 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문화혁명이 끝나자 부총리로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후광으로 보시라이는 권력과 자금을 최대한 이용해서 출세를 위한 바닥 다지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보의 파란만장한 이력은 시진핑 아버지 시중신이 걸어온 길과 닮아있지만 마지막 경력은 크게 다릅니다. 시중신은 1993년 은퇴한 이후로는 정치 무대의 모습을 감추고 치과 생활을 했고 2002년 사망할 때까지 공식 언론에 보도되는 일도 없었으며 존재감도 미미했습니다. 반면 보시라이의 아버지 보이보는 현역에서 물러나자 당 중앙고문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은퇴한 고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최고 실력자인 덩샤오핑이 주임으로 취임해 있었습니다. 보이보는 이곳에서도 2인자격인 부주임으로 실권을 휘둘렀고 은퇴한 이후에도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오쩌둥 일파와 함께 혁명에 참가한 세대의 의견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당 중앙고문위원회는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능가하는 권한을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1987년 개혁을 추진하던 총석이 후야오방을 해임하고 그 후임인 자오찌양도 천안문 사태에 대응이 미비했다고 낙마시켜버렸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공산당 총서기의 자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신복으로 숙청 작업을 한 것이 바로 보이보였고 아들 보시라이가 다롄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보이보의 권력은 그야말로 절정기였습니다. 덕분에 보시라이는 정적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리면서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다롄 시장으로 일할 때도 보시라이는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 많은 깡패들을 잡아 소탕했고 반부패 운동도 벌여 부패 공무원을 추방했습니다.
이 당시 보시라이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다롄 시민들은 축구 패션 그리고 보시라이를 다롄의 세 가지 보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라이는 퇴임할 때 다롄 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았으며 이때의 공적으로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보시라이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우수한 사람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다롄 공황국장이었던 몽골계 왕리진을 신복으로 두게 됩니다. 왕리진은 지나치게 저돌적인 성격이었고 그 덕분에 보시라이는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리진의 무리수 때문에 많은 적을 만들게 됩니다. 보시라이는 좌우지양이나 장쩌민 같은 총서기와 그 부하 간부들을 초대해 아주 세세하게 접대했고 당과 군부의 실력자나 고위 간부 자식들에게도 손을 뻗쳐서 일명 보시라이 그룹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간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시진핑이었습니다. 보시라이는 시진핑과 어렸을 적 동무였음에도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고 보시라이는 시진핑을 좀 얕잡아보며 시진핑은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모두 부총리였던 아버지를 두었으니 사이가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시라이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든지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인물 외에는 접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시라이와 시진핑은 어렸을 때는 이웃에 살며 잘 지냈지만 같은 태자당의 경력도 비슷하고 아버지 역시 부총리까지 지내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존하기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이 비슷한 배경들로 같은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언젠가 사느냐 죽느냐 사투를 벌여서 어느 한쪽이 쓰러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보시라이가 다롄시 당서기로 승승장구하며 전국의 이름을 날리던 무렵 시진핑은 지방공무원으로 전전하면서 이렇다 할 업적도 없었고 누가 보더라도 보시라이가 훨씬 우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격차는 점차 좁혀지다가 2007년 보시라이와 시진핑의 정치 운명을 가르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2007년 보시라이의 아버지 보이보가 사망한 것입니다. 보시라이는 인생 최대의 뒷배가 사라지자 출세 엔진의 속력도 단숨에 떨어지게 됩니다. 한편 시진핑도 믿업지 못했던 장쩌민은 태자당 소속이었지만 자기 수족과도 같은 보시라이를 차기 주석으로 키울 생각을 합니다. 장쩌민은 보시라이를 상무위원 자리에 넣어보려 했지만 현재 1인자인 후진타오의 방해로 실패하고 보시라이는 제17회 당대회에서 충칭시 당서기로 자천되면서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9명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리커창과 함께 상무위원으로 입성했고 차기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보시라이가 왜 시진핑에게 역전당하게 되었을까? 출신도 그렇고 업무 실적도 보시라이가 더 유능했지만 보시라이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시했고 지나치게 아버지의 힘에 의존했습니다. 보시라이는 부임하는 곳마다 부하들을 혹사시켰고 상사도 공격해서 낙마시켜버려 원한을 정립하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 인사는 만장일치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절대 권력을 자랑하는 아버지가 버티고 있더라도 반대표가 하나라도 나오면 최고 지도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면 부총리였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몰락했던 것을 지켜보고 몸을 사렸던 시진핑은 아버지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라이도 저력이 있던 사람이라서 여기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살아오게 됩니다. 충칭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직할시였지만 발전해서 소외된 탓에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보시라이는 당서기에 취임한 직후부터 모두 함께 잘 살아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과 창업 지원을 위한 융자제도를 마련해 서민들의 지지를 넓혀갔습니다. 보시라이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창홍타흑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공산당 문화의 부흥을 외쳤습니다. 창홍은 옛 경전을 읽히고 공산당 문화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이고 타흑이란 부패한 자를 몰아낸다는 뜻으로 당시 충칭시 공안국장이던 왕리진과 손잡은 보시라이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충칭시 조폭과 뇌물수수자들을 싹 쓸어버려
충칭포청천으로 불리며 대중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마오쩌둥 시대의 혁명가요인 홍가 부르기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유행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추종자들은 보시라이를 마오쩌둥 정신을 이어받은 후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국가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을 비롯해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충칭시를 시찰하고 보시라이의 업적을 칭찬하며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나가던 보시라이는 제18회 당대회에서 최고 지도부로 입성이 확실시되었지만 왕리진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보시라이는 앞에서 반부패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상당한 부정축제를 하고 있었고, 보시라이 아내는 해외로 비자금을 세탁해주던 브로커에게 협박을 받자 영국인 브로커를 죽여버렸습니다. 보시라이의 신복이던 충칭시 공안국장 왕리진은 눈치 없이 이것을 조사해 보시라이에게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에서 보시라이에게 의심을 품고 조사하기 시작하자 보시라이는 이를 왕리진에게 떠넘기려 왕리진을 해임시켜버립니다. 공안부장에서 해임당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왕리진은 청두시 미국 총영사관을 통해 망명을 시도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시라이는 왕리진이 망명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급했던지 자신의 관할 지역을 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교적 무례조차 신경 쓰지 않고 충칭 공안 차량 70대를 보내 청두의 미 영사관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영사관이 포위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은 미국은 강력히 항의했고, 중앙당국은 쓰촨성 공항병력을 출동시켜서 충칭 공항병력과 대치하게 됩니다. 결국 보시라이의 공안이 철수하였고, 왕리진의 미국 망명 신청은 미국에게 거절당해 중앙당국은 왕리진의 신병을 확보해 베이징으로 갑니다. 이로써 보시라이의 범죄 행각은 전부 까발려지고 심지어 쿠데타를 일으켜 시진핑을 제치고 스스로 차기 지도자에 오류했던 사실까지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똥은 예상치 못하게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장쩌민은 후진타오에게 당의 수장인 총서기와 국가 원수인 국가주석을 물려주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할 수 없이 군사위 주석을 물려주면서 자신의 부하인 시차이 허우를 군사위 부주석으로 올려놓아 시차이 허우는 장쩌민의 명령만 따랐고 시차이 허우가 군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장쩌민은 또 측근인 저우 융캉을 정법위원회 서기로 임명했는데 전국 경찰과 무장경찰, 정보기관부터 법원과 검찰까지 그야말로 무력에 관련된 모든 집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리였습니다. 저우 융캉 역시 주요 정책과 인사를 후진타오에게 묻지 않고 장쩌민과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장쩌민의 이 막강한 두 명이 보시라이 사건에 연루되게 됩니다. 호랑이도 새파리도 한꺼번에 때려잡겠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총서기에 취임한 뒤 이런 자극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대규모 부정부패 척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일로 시진핑이 취임한 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25만 명이 넘는 공산당원이 체포되고 처벌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군의 최고 간부였던 시차이 허우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처벌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시차이 허우는 장쩌민의 부하로 군사위 부주석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군을 통솔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12월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한 저우 융캉이 체포되었는데 전 상무위원이 비리 혐의로 형사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도 중국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당의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역임자는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 권력을 쥔 상무위원들이 상호 보복전을 통해 권력투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암묵적인 규율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이끄는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은 겨우 9명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신과 같은 존재이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럼에도 시진핑은 취임 후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성역의 처벌을 망설임 없이 진행했습니다. 공산당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고, 또 권력 강화를 위해 비리나 부패 혐의로 정적을 제거하는 수법 또한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적발 규모와 대상의 지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고 높았습니다.
시진핑은 왜 성역을 침범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시차이허우와 저우융캉 일파를 처벌했을까? 여기서 또 다른 재미있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구진산입니다. 구진산은 대위에 지나지 않았지만 군부 최고 권력자 시차이허우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구진산은 고위 관료들을 접대하는 책임자였는데 머리 회전과 눈치가 빨라서 상사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특히 시차이허우에게는 집중적으로 접대 공세를 퍼부었고 부대에 젊고 예쁜 여성 병사를 동석시켰고 이 중 몇 명은 시차이허우가 맘에 들어해 개인 비서로 삼았습니다. 동가 여자로 시차이허우의 환심을 산 구진산은 순조롭게 출세 가도를 달리며 2011년에는 중장이 되었습니다. 구진산은 군의 계급을 팔아먹으면서 그 돈은 군부의 정점이었던 시차이허우에게 상납되었습니다. 이런 매관매직은 마치 진나라나 한나라 시대를 연상하게 했습니다. 능력에 따른 공평한 인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납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월급으로도 부족했던 군의 간부들은 뇌물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은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군 간부들은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막강한 권한을 지닌 시차이허우에게 복종했지만 전 국가주석인 류샤오치를 아버지로 두었던 태자당 류이안은 달랐습니다. 류이안은 직속 부하인 구진산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비리 증거를 수집하다 2011년 말 베이징에서 열린 군사위 내부회의에서 고발합니다. 하지만 군의 수장이었던 시차이허우가 동의하지 않으면 군 고위 간부의 처벌이 불가능했고 시차이허우는 당연히 신복인 구진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고발을 묵살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고발한 류이안이 위험해지게 되고 몇 번의 암살 위험을 겪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류이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며 역공에 나서는데 2012년 군사위 부주석을 겸하던 어릴 적 친구 시진핑을 은밀히 만나 구진산 비리 의혹을 직접 알렸고 시진핑은 군 최고 지도자인 후진타오에게 승낙을 받아 시차이허우 모르게 수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구진산이 부정하게 벌어들인 자금의 상당 금액이 시차이허우에게 흘러들어갔고 구진산을 적발하려면 당연히 시차이허우도 수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군의 수장이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없었고 게다가 군부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으니 시진핑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라이 스캔들이 일어났고 주저하던 지도부도 마침내 움직이게 됩니다. 왕리지는 쿠데타 계획을 발설하게 됩니다. 홍선 전화란 당과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등 수백 명의 집무실을 잇는 전용 전화입니다. 왕리지는 현장에서 근무할 때 수사를 위한 도청 기술을 배웠는데 보시라이는 대담하게도 다른 고위 관료들의 동향을 살필 목적으로 왕리진에게 홍선 전화의 도청을 명령했습니다. 게다가 보시라이는 시차이허우 일당과 함께 정변을 일으킬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보시라이는 제18회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취임한 시진핑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앉을 계획을 세웠던 게 왕리진에 의해 밝혀지면서 시진핑이 보시라이와 시차이허우를 처리하지 않으면 시진핑이 당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시진핑이 상무위원이 되면서 차기 총서기로 내정되었던 그때 보시라이도 유력한 상무위원 후보였지만 결국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정치국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라이 역시 부총리를 역임한 실력자 아버지를 둔 태자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랬던 보시라이가 실질적으로 군부대를 장악하고 있는 군의 수장 시차이허우와 공모했다는 건 시진핑에게는 최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왕리진의 진입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방성은 구진산의 해임을 발표했고 이것은 시차이허우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보시라이는 호텔 경영자로부터 무상으로 로열층을 통째로 차지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애인들과 미래하는 장소로 썼고 실제로 뇌물수수 혐의에 더해 다수의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눈앞에 닥친 보시라이를 구하기 위해 드디어 보시라이의 또 다른 뒷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우융캉은 자신의 힘을 방패 삼아 마지막 순간까지 보시라이를 옹호했는데 대부분의 상무위원이 보시라이 처벌을 인정할 때도 저우융캉만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총영사관 진입 사건 때도 보시라이는 저우융캉과 논의하고
대처 방안을 지시받았다고 재판 중에 말했습니다. 저우융캉은 보시라이의 능력과 실행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 보시라이가 정법위원회 서기로 취임하면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시진핑 주석의 비리를 캐내어 낙마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쿠데타 계획의 전모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권주자였던 보시라이는 부패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고 모든 직책과 권력을 잃고 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7년 가남 판정을 받고 가석방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보시라이의 아버지 보이보는 덩샤오핑 시절 때 부정부패 혐의를 받았던 장쩌민을 구해줬는데 장쩌민은 생명의 은인인 보이보에게 자신이 반드시 보시라이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쩌민 시절에 보시라이가 잘 나갔고 가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라이가 가석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